안녕하세요. 부모님 은혜를 크게 잊고 자란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 아니세요. 하지만 두 분은 친딸도 아닌 저를 자신들의 뼈와 살인 듯 애지중지하며 키워주셨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제 부모님을 감히 돈으로만 본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을 제 인생 밖으로 내쫓아버렸는데요. 그 못돼 처먹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께선 저처럼 바보같이 그런 인간들을 곁에 두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원래 친엄마 단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사글세 방에 새들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전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빠에 대해 묻기도 했어요. 엄마, 난 왜 아빠가 없어? 다른 애들은 아빠가 다 있잖아. 아빠? 우리 도연이 아빠 보고 싶구나. 도연이 아빤 하늘나라에 계셔. 비록 몸은 우리 도연이랑 떨어져 있지만 하늘에서 분명 아빠가 도연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실 거야. 그럴 때마다 엄만 가슴 아픈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철없게도 나중에 친구들이 너희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떠들어대곤 했죠. 아직 어려도 너무 어렸을 때라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한두 살 더 먹은 뒤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도연이 왜 울어? 아줌마, 미진이 언니가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목숨이 다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럼 우리 아빠는 돌아가신 거예요? 전 하늘나라가 그렇게 먼 곳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었구나. 울지 말거라. 아줌마가 사탕 줄게. 아휴, 이 딱한 거.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 내외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당시 아주머니는 직원도 몇 명 있고 규모도 꽤 큰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엄만 아주머니 배려로 그 집에 새들어 살던 5년 동안 그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또한 전기 기술자로 일하시던 아저씨도 남자가 없던 저희 집에 힘쓰는 일이 생기면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보태주곤 하셨죠. 이웃끼리 당연히 돕고 사는 거라면서요. 도연아, 사실 아줌마랑 아저씨한테도 딱 너만한 딸이 있었단다. 그래서인지 우린 네가 가끔은 우리 딸처럼 느껴지기도 해. 두 분에겐 원래 딱 제 나이 또래의 딸이 있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병으로 딸을 일찍 떠나보낸 뒤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두 분이서 쓸쓸하게 살고 계셨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두 분은 저를 보면 딸 생각이 난다며 굉장히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땐 책가방과 학용품 전반을 모두 사주시기도 했고 생일엔 용돈도 두둑이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아유, 형님, 애 버릇 나빠져요.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도연 엄마 나한테 형님 거리잖아. 그럼 내가 도연이 이모나 큰엄마나 마찬가지지. 그런 내가 애한테 용돈 좀 주는 게 뭐가 문제야. 도연 엄마 혼자 애 키우고 사느라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돕고 싶어서 그래. 저뿐 아니라 두 분은 저희 엄마도 동생처럼 살갑게 챙겨주셨어요. 힘겹게 살던 엄마에게 두 분은 친언니 친오빠처럼 든든한 존재였던 거죠. 우린 종종 식사 초대를 받아 두 분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휴가철이면 넷이서 다 같이 바다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어린 절 데리고 휴가를 갈 형편이 아니었던 엄마의 배려에 두 분이 우릴 데려가 주신 거죠. 와, 바다다. 엄마, 나 바다 처음 봐. 너무 예뻐. 제가 처음 바다를 보게 됐던 건 모두 그런 두 분 덕분이었어요. 아저씨는 신이 난 저를 튜브에 태워 제가 지칠 때까지 놀아주셨고 멀찍이 모래사장에서 그런 우릴 지켜보며 엄마 아줌만 한바구음을 짓곤 하셨죠. 두 분은 친척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9살이었던 해 어느 날 그 평화로운 나날은 끝이 났습니다.
미안해, 도연 엄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날 엄만 일이 있던 아주머니 대신 식당에 부족한 재료를 사러 장에 가셨습니다. 엄만 평소에도 아주머니가 바쁠 때면 가끔 대신 장을 봐주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장을 보러 갔던 엄만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만 한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지셨죠. 그렇게 대수술을 받은 엄만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끝내 눈을 감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줌만 연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자책하셨어요. 내가 괜히 장을 봐달라고 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런 아줌마와 함께 아저씨 또한 저를 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두 분은 엄마의 장례를 치러주셨어요. 그때 조문을 와주신 동네 어른들은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주인 아주머니 네 분께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자네들 저 애를 어쩔 텐가?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걸 보니 애 엄마한테 가족도 전혀 없던 것 같은데 설마 저 어린애 맡아서 키울 거야? 호교에 고아원에 보낼 거면 잘 알아봐. 왜 겉으론 천사인 척하면서 뒤로 내 애들 구박하고 못살게 구는 원장들도 많다잖아. 그렇지 않아도 너무 두렵고 슬펐던 전 무서운 마음에 아줌마께 매달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아줌마, 저 고아원 가요? 저 고아원 가기 싫어요. 저 무서워요. 아니야, 우리 도연이 고아원 안 가. 그러니까 울지 마, 어? 아줌만 저를 안고 달래주셨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크나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 두려움은 장례식이 끝난 후 두 분이 제게 해주신 말을 듣고서야 잠재워졌죠. 이제부터 우리가 네 엄마 아빠가 되어주마. 도연아, 난 네 엄마를 보내면서 다짐했어. 이젠 우리가 널 친딸처럼 잘 돌봐주겠으니 아무 걱정 없이 이승을 떠나라고. 자식 잃은 우리가 부모 잃은 네 옆에 있게 된 건 하늘의 뜻 아니겠니? 평소에도 절 딸처럼 여겨주신 두 분은 그렇게 저를 진짜 딸로 입양해 주셨어요. 아마 저를 예뻐해서도 있겠지만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저에 대한 동정도 두 분의 결정에 큰 결정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씨가 너무 착한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은 더 이상 아줌마 아저씨가 아닌 제 새로운 엄마 아빠가 되셨습니다. 도연 엄마, 하늘에선 잘 지내고 있어? 그때부터 저는 사글세방이 아닌 두 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아니 엄마는 한동안 제 친엄마 사진을 보며 매일 우셨습니다. 불쌍한 사람, 딱한 사람, 어쩜 이렇게 사나운 팔자를 타고 났었어?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친엄만 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 친부를 만나 연애 중 절 가졌는데 친부는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다며 도망을 가버렸다네요. 친엄만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친부가 하늘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친엄마에 대한 연민 때문에 지금의 제 엄마 아빠는 더욱 저와 친엄마에게 잘해주셨던 거죠. 엄마는 제 친엄마의 사진을 보며 어떨 땐 소주도 한 잔 마신 뒤 혼잣말 하듯 약속하셨어요. 도연 엄마, 이제 거기에선 아프지 마. 약속한 것처럼 도연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로 잘 키울 테니까 나만 믿어. 그때 장을 보러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 미안함은 내가 도연이를 잘 키워내는 걸로 어떻게든 갚아낼게. 이후 두 분은 저를 정말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 키워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입양된 애라고 놀림이라도 받을까 싶어 엄만 제 친구들을 정말 자주 집으로 혹은 엄마의 식당으로 초대해 진수성찬을 대접해 주셨어요. 또한 엄만 제가 반장 선거에 나갔을 땐 학급 친구들에게 햄버거와 피자까지 싹 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한 덕도 있었지만 정말 얼마나 기가 살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중학생 땐 같은 학교 노는 언니들에게 돈을 뜯긴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감히 누가 우리 귀한 딸을 건드려? 내 가만히 있나 봐라. 그때 엄만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평소엔 그렇게 점잖으셨던 분이 학교를 찾아와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엄마에게 평소 그런 일이 있으면 쉬쉬하던 선생님들도 쩔쩔매셨고 그 언니들과 부모님들까지 소환됐었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언니들이 보복할까봐 걱정된다며 엄마뿐 아니라 아빠까지 한동안 저를 차에 태우고 등교와 학교길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만놔도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일 때문에 쟤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면서 언니들도 동급생 노는 애들도 아무도 저 안 건드려요. 그거 잘 됐구나. 감히 우리 딸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다들 알게 됐으니 말이야. 우리 도연이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한다. 우리가 있는 한 넌 겁낼 거 하나도 없어. 한창 사춘기일 때라 극성인 부모님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내심 우쭐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신다 하는 뽐내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전 엄마를 좋아했던 만큼 아빠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아빠가 없었던 저에게 아저씨가 아닌 진짜 아빠가 주는 애정은 너무 달콤했거든요. 원래도 절 예뻐해 주셨던 아빠는 저를 입양한 후론 완전히 딸바보가 되셨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났는데 우리 딸 새 옷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백화점 가서 사왔어. 직원분들께 여쭤보니까 그것들이 이번 신상 옷이라더라. 아빤 원래 엄마처럼 절약 정신이 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만은 지갑이 무장 해제되셨죠. 오죽했으면 엄마조차 아빠 등을 찰싹찰싹 때리며 말리실 정도였답니다. 아유, 아파 여보. 또 새 옷을 사와? 아무리 딸이 예뻐도 정도껏 해야지. 당신 새로 사온 도연이 옷만 해도 지금 애 방에 한 무더기야. 백화점 직원들이 당신 보면 좋아하지? 오늘도 추천해주는 대로 팔아줄 호구 왔구나 하고. 아니,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옷 좀 한 무더기로 사줄 수도 있지. 그치 우리 딸? 으이구, 내가 정말 못 살아 이 팔불출아.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행복함에 웃음이 절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게 자란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넘치게 해주셨기에 오히려 물욕을 잘 모르고 자랐죠. 무엇보다 평소엔 근검절약하던 부모님을 존경했기에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본받으려 많이 노력하고 자랐어요. 앞선 내용을 들으셨으면 알 수 있듯 저희 집은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엄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빠네 집이 여유가 좀 있으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입에 풀칠할 걱정이 없었다 뿐이지 부자는 아니었기에 두 분은 맞벌이를 하며 저축에 열을 올리셨다고 해요. 돈 있다고 흥청망청 쓰면 폐가 망신하는 건 순식간이라면서요. 물론 두 분 모두 저에게만은 예외이긴 하셨지만 그런 덕분에 집이 날이 갈수록 여유로워진 겁니다. 우와, 진짜 이 건물이 엄마 아빠 거예요? 너무 멋져요. 게다가 아빤 재테크 공부에도 열을 올리며 재산을 더 불리셨어요. 그 결과 두 분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큰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던 나이 26살 땐 무려 서울에 5층짜리 건물도 세우셨죠. 두 분의 나이 각각 62, 64에 이루신 쾌거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뒤 두 분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사시기 시작했어요. 평생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젠 그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구나.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젠 월세 받으면서 네 엄마랑 여유롭게 살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따박따박 용돈도 드릴 테니까 그걸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래, 우리 딸 코 묻은 돈으로 어디 호강 한번 해보자꾸나. 저는 그런 두 분의 결정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정말 두 분이 이젠 좀 편하게 사셨으면 했거든요. 저는 그때 두 분께 드린 말씀대로 정말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안 받으신다고 해도 바락바락 고집을 부리면서요. 그렇게라도 두 분께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두 분은 집에서 쉬다가 훌쩍 여행도 떠나며 유유자적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두 분의 평화로운 노후는 오래가지 못했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로부터 5년 뒤 엄만 고작 60대 중반의 나이로 폐암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미 암이 꽤 진행됐을 때 발견된 터라 생존율이 그리 높지도 않았죠. 이후 눈물이 마를 새가 없던 전 회사가 끝나기만 하면 엄마 옆에 꼭 붙어서 간병을 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효도할 날이 앞으로도 많을 줄 알고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낸 제가 불효녀예요. 그런 말 말거라. 너만큼 부모에게 효도하고 산 딸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니. 네가 그렇게 매번 울면 이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 엄마 꼭 나을 거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더 많이 효도할 걸. 회사 생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부모님과 여행이라도 더 많이 다닐 걸 하는 후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 보며 엄마뿐 아니라 엄마를 간병하던 아빠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엄만 절 위해서라도 꼭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이 무색하게도 엄만 투병한 지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도연아,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 그 순간이 생각보다 일러서 아쉽다만 누구나 한 번은 겪는 일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이 엄만 도연이 널 만나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다 가니까 여보, 우리 착한 도연이 나가고 나면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게 잘 지켜줘. 난 당신만 믿고 가. 이렇게 끝까지 저만을 염려하시면서요. 그렇게 엄마를 보낸 후 아빤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갑자기 떠나게 된 엄마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심해지셔서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저에 대한 걱정도 늘어가셨죠. 도연아, 아빠한텐 이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넌 네 엄마처럼 아프면 안 된다. 항상 건강 잘 챙겨야 돼. 도연아, 너 어디냐?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도연아, 술 많이 마시면 큰일 난다. 간경화, 간암 같은 게 다 술 때문에 걸리는 병인 거 알지? 딱 2잔만 먹고 그 뒤엔 상사가 줘도 먹지 말어. 이 아빠 말 들어. 알았지? 어떨 땐 아빠의 지나친 걱정이 간섭이나 잔소리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러시는 이유도 알고 그 바탕엔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전 한 번도 싫은 내색한 적 없이 아빠의 말을 들어드렸어요. 그뿐 아니라 전 엄마를 잃고 많이 외로워하시던 아빠를 챙기는 데 몰두하며 긴 시간을 보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몇 년간 제 인생엔 회사와 아빠밖에 없었어요. 아빠, 짜잔! 제가 치킨에 맥주 사왔어요. 오늘 축구하잖아요. 아빠, 우리 주말에 가평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와요. 저 요새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요. 오랜만에 아빠랑 놀러 가서 힐링하고 와야지. 저는 퇴근하고 나서 치맥을 할 때도 아빠와,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갈 때도 무조건 아빠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 39에 저는 건너 지인의 소개로 증권맨이던 3살 많은 남편과 만나게 됐어요. 그 소개팅도 받지 않으려던 걸 아빠가 제발 나가보래서 한울 수 없이 나갔다가 인연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빠 옆에만 꼭 붙어서 살 거야? 너도 결혼해서 네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아야지.
너도 이제 네 인생을 살아. 아빠가 건강 조심하랬지. 언제 아빠 껌딱지로 살랬냐 이 녀석아.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저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던 사람이었죠. 또한 남편은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선물을 들고 저희 아빠를 찾아뵙기도 했어요. 딸이 오랜만에 만난다던 남자를 아빠가 궁금해하시는 걸 알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미래의 사위 이재규 인사드립니다. 귀한 외동딸을 어떤 놈이 만나는지 두 눈으로 보셔야 장인어른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 남자입니다. 믿고 도연이와의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은 처음부터 장인어른이라고 아빠를 부르며 넉살 좋게 굴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먼저 아빠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아빠와 장기를 두기도 했어요.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라 부침성이 좋구나 싶었지만 이게 사이 보는 재미구나 하며 좋아하신 아빠를 보니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확신이 들어가던 와중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뒤쯤 이번엔 엄마이어 아빠가 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무너지듯 노열했어요. 장인어른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께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평생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왜 이런 불행이 자꾸 우리 부모님께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아빠 이제 어떡해? 마침 그때 제 옆에 있던 남편은 저를 안고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 아픈 사정을 듣고 남편은 더더욱 가슴 아파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이후 아빠는 수술을 받으신 후 투병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투병하시는 동안 남편 또한 절 따라 아빠를 정말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밖에 날씨가 좋더라고요. 저랑 나가서 산책하고 오실래요? 힘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휠체어 태워서 밀어드릴게요. 예비사위 뒀다가 이럴 때 잘 쓰셔야죠. 굳이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남편은 입퇴원을 반복하던 아빠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뵙고 갔어요. 나 억지로 오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도 뵙고 싶고 도연이 너도 보고 싶어서 날 위해서 오는 거야. 하는 고마운 말을 덧붙이며 말이죠. 다행히 아빠는 수술 후 치료 경과가 좋아 상태가 완화되셨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조금씩 운동도 다니실 정도로요. 그렇게 투병을 시작한 지 몇 달 뒤 어느 날 아빠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도연아, 이제 너도 나이가 나인데 더 미루지 말고 그만 재규랑 결혼하거라. 재규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나 다 안다. 근데 네가 날 차마 혼자 둘 수 없는 마음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것도 알아. 제발 그러지 말거라. 딸 앞길을 막으면서도 자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좋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난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큰 소원이다. 부탁한다 우리 딸. 제 결혼이 마지막 소원이라고까지 하는 아빠의 말에 저는 결국 아빠의 완치 전까지 미루려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빠는 결혼 선물로 8억이나 하는 아파트도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남편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려 했건만 아빠는 귀엽고 고집을 부리셨죠. 내가 왜 그동안 네 엄마랑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살았겠니? 다 도연이 너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던 거지. 네가 거절하면 이 아빠가 그동안 열심히 산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그때 시부와 오래전 이혼하고 경기도에서 혼자 살던 시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부모도 아닌 양부모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니?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늘 네 아버지께 더 잘해드려야 한다. 세상 천지에
자기 부모님을 좋게 말해주는 분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이후로도 시모는 종종 저에게 아빠의 안부를 묻고 염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처럼 취업 후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던 남편의 여동생 또한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별다른 걱정 없이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죠. 제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던 아빠에게 꼭 잘 살아 보이겠다고 약속하면서요. 예, 세아가, 나 혹시 50만 원만 좀 용돈으로 보내줄 수 있니? 내가 이번 달에 경조사가 많아서서 카드값이 좀 부족하구나. 예, 세아가, 혹시나 30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니? 내가 신고 다니던 샌들이 끊어져서 신발을 좀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기왕 사는 거 이번엔 좀 비싸고 튼튼한 걸로 사려고. 그런데 결혼 전에 세상 욕심 없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굴던 시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불편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시댁은 가난하진 않아도 형편이 썩 여유롭진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건 그러려니 했는데 친정이 잘 사니 저도 돈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지 시모는 자꾸 제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용돈을 달라고 하더니 점점 그 요구는 TV를 바꿔달라, 침대가 영 불편하다 등등 비싼 가정가구로 대상이 바뀌어갔죠. 처음 한두 번이야 좋은 마음으로 용돈을 드렸었지만 저는 금방 깨달았어요. 그 요구가 절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전 정중하게 시모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월급 받는 일개 직장인인데 갑자기 그런 큰 가전을 바꿔드릴 여유는 없네요. 저번에 부탁하신 500만 원짜리 침대 매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난 사돈 어른이 또 시집가는 딸한테 쌈짓돈이라도 챙겨주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부탁인데 내가 너무 넘겨 짚었었나 보구나.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알겠다. 시모는 당황하며 제가 아빠에게 따로 여윳돈이라도 받아왔나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애초에 그런 돈도 없었지만 있다고 한들 그런 요구를 자꾸만 하는 시모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면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굉장히 면목없어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을 잘 안 들으시네. 우리 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닌데 평생 힘들게 살아오셔서 당신한테 좀 기대고 싶으셨나 봐. 그러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번 호되게 말씀드릴게. 심지어 그런 요구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시모는 경기도에서 올라와 저희 집에 합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거절하긴 했지만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를 무작정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시 제가 암투병하던 아빠를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에게 합가를 운운하는 시모가 이기적이라고 생각됐거든요. 암 걸린 우리 아빤 딸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합가 얘긴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는데 당신 엄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난 지금 우리 아빠 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빤 제가 결혼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다시 암이 악화되셨어요.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한 후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셔서 제 속이 아니었죠. 그래도 꾹 참고 시모에게 웃어 보였던 건 제가 아직 결혼 초기라 뭘 모를 때였었기도 했지만 남편이 아빠를 진심으로 염려해줬기 때문입니다. 신혼인데도 회사가 끝나면 거의 아빠에게만 붙어있던 절 남편은 아쉬운 소리 한 번 않고 전부 이해해줬어요. 또한 남편 자신도 아빠의 병원에 자주 들러 눈물도 많이 흘렸었죠. 장인어른, 왜 자꾸 아프세요? 얼른 건강해지셔서 이 사회 효도도 받으셔야죠. 장인어른, 나쁜 생각은 절대 마시고 얼른 후를 털고 일어나실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그랬기에 전 그런 남편의 부모인 시모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또한 사실 전 시모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자시고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극진히 간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상태가 나빠지던 아빠 때문에 말이죠. 그 짧은 사이 아빤 이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신 상태였어요. 그런 아빠 옆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 저는 결혼한 지 5개월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심오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아빠의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그래도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인데 시댁 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와라.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야. 그래야 아빠가 사부인별 면목이라도 생기지 않겠니? 안 그래도 너 결혼시키자마자 내가 이렇게 계속 아파서 사부인과 이서방한테네 너무 미안했어. 솔직히 불안해서 아빠의 옆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 전 하는 수 없이 남편과 시누이까지 가 있던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이 기어코 널 보내셨다고? 우린 정말 괜찮은데 네가 몸도 마음도 고생이 참 많구나. 에휴, 이 얼굴 상한 것 좀 봐. 당신 어제도 잠 많이 못 잤지? 어차피 우리 다 쉬던 중이었으니까 당신 방에 가서 눈이라도 좀 붙여. 내가 작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심오한 남편 그리고 시누인 안쓰러운 표정으로 절 맞아주더군요. 특히 시모는 그동안 많이 상했던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좀 이기적이고 좋아하지 못할 면도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아빠를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전 남편의 배려에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어요. 시댁은 거실 겸 주방에 작은 방이 2개 있던 집이었는데 전 남편이 이불을 깔아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죠. 아우 더워. 그런데 그날따라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집이 후덥지근하더군요. 심지어 그 방엔 에어컨도 없었기에 저는 더워서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람이라도 통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곤히 자는 줄 알았는지 남편과 시모 시누이가 거실에서 아주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떠들고 있지 않겠어요? 예, 네 장인 건강은 통 돌아올 기미가 없니? 시모의 첫마디를 듣고 전 처음엔 가족끼리 대화를 하다 저희 아빠에 대한 걱정 섞인 말이 나온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어보니 그 대화엔 아주 사악한 참뜻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주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자주 가서 상태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면 아마 길어야 몇 달 못 버티고 꼴가닥 할 것 같아요. 이어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평소 아빠 얘기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던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조소를 흘리며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옆에서 깔깔대던 시모였어요. 그거 잘 됐구나. 있지? 내가 네 장인이 가지고 있다던 5층짜리 건물 시세 좀 알아봤거든. 세상에 무려 30억이란다. 30억.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안 그래도 너희한테 8억짜리 아파트를 턱턱 해주는 걸 보고 돈 많은 양반이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알부자일 줄은 몰랐어. 그 건물만 해도 30억인데 현금 자산까지 더하면 대체 새아가가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라니? 너 완전 땡 잡았다 얘. 네 장이만 저 세상 가면 그 돈 다 새아가한테 올 거 아니냐. 그럼 그 돈이고 네 돈이지. 저는 제 귀에 꽂히던 시모의 말을 듣고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귀를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도 아니고 제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닌 현실이었죠. 시모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연신 떠들었어요. 너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그 돈 문제없이 뺐지. 네 장인 앞에서 언제 숨 넘어가는지만 고대하고 있는 거 절대 티내지 말고 새아가한테 꼬투리나 흠집 잡힐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말이야. 어머님 건물값은 또 언제 알아보셨대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들 이재규잖아요.
제가 연애 시절부터 얼마나 충성을 다 바쳤는데요. 전 이미 집사람이랑 사귀기 전에 호구조사도 다 끝내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지도 않고 콩나무처럼 뻣뻣한 그 여자한테 하늘의 별까지 따다주는 신용도 하고 그 늙은이 비위도 열심히 맞췄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알아본 장인 건물 시세가 28억인가 그랬는데 그새 2억이 또 올랐어요? 아싸, 앉아서 2억 더 벌었다. 역시 전 천생 증권맨인가 봐요. 돈은 이렇게 투자해서 불리는 게 제 맛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역시 내가 아들내미 하는 아주 똑소리 나게 키웠다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자 얼굴 예쁜 거? 아유, 다 소용없더라고요. 살면서 여자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어리고 예쁜 여자야, 지금처럼 술집 가서 돈 주고 데리고 놀면 그만 아니에요? 맞지, 맞아. 그래도 우리 아들,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여자들 나오는 술집 같은 데 가지 말고 조심해. 걔가 둔해 보여도 또 한편으론 야무지 면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 너 일단 애부터 나. 최대한 많이. 원래 여자들은 애가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사업을 말아먹든 웬만하면 다 참아주는 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본색 드러내도 걔가 도망 못 가도록 애를 한 5은 낳아. 선녀와 나무꾼처럼. 근데 너 나중에 세아가 돈 다 가로채면 이 엄마한테도 나눠주는 거다. 한 10억만 줘. 이 거지 같은 집부터 탈출해서 나도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 세아가 그 싹바가지 없는 게 내가 합가 좀 하자고 하니까 싫어했잖니.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장인 꼴까닥하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주의 드린 대로 집사람한테 합가하자느니 가전 좀 바꿔달라느니 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장인 저 세상 가기도 전에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 그건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난 오히려 걔가 정신없을 때라 귀찮아서라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줄 알고 찔러본 건데 그렇게까지 단호박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 아무튼 있는 것들이 더 치사하다니까. 분명 걔 뒷주머니 차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심호도 심호지만 그러니까 남편은 애초에 제게 친정의 돈을 보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저와 아빠에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것도 전부 다 연기였던 거죠. 그 와중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리던 건 시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잠도 확 깼겠다. 더 이상 듣지 못하겠던 전 방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당황한 그들을 향해 소리쳤죠. 10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인간들이 단체로 약을 잘못 처먹었나. 어디서 감히 누구 돈을 넘봐? 여보, 언제 일어났어 당신? 아이고 세아가. 아니 우린 드라마 보고 있었어. 아이, 우리 드라마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 왜 갑자기 화를 내니? 그 와중에 시모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려고 들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웃으며 말했어요. 드라마요? 드라마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어머님, 아니 아줌마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처럼 막장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알죠? 그런 드라마 악역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게 곧 아줌마가 맡게 될 최후예요. 여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어머니한테 아줌마라니. 시끄러워. 일단 저질스러운 실체를 들켰으면서 아직도 당신이 내 남편으로 남아있길 바래?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우린 그냥 결혼식은 올렸어도 5개월간 동거한 사이일 뿐이야. 헤어지자 말 한마디면 바로 남남되는 그런 사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을 뻥 차버릴 거니까 우린 지금부터 남남이야. 그러니까 저 아줌마도 나랑 남이지. 헤어지자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그래, 당신이 다 들었다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변명을 더 하겠어. 근데 솔직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장인어른 돈은 당신이랑 내 거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그 돈으로 어머니도 좀 도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굴릴까 하는 마음에 어머니랑 상의를 한 것뿐이야. 내가 증권맨이잖아. 근데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욕심이 좀 섞여서 우리 말이 좀 상스러웠어.
그건 인정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어? 어디서 자꾸 되도 않는 변명질이야? 혹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었는지 몰라서 희망을 품고 있는 거라면 꿈깨. 난 당신이 애초에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했다는 것도 그동안 나 몰래 술집 여자들 만나러 다녔다는 것도 다 들었으니까. 뭐 이런 벼룩 같은 인간들이 다 있어? 우리 아빠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벌고 모으신 건데 당신들 같은 벌레들이 그 돈을 탐내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집 여기로 다 보내줄 테니까 우리 아빠가 마련해주신 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여보. 아이고, 야단났네. 세아가. 내 둘이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욕심을 내더니만 언젠가 긴 꼬리가 밟힐 줄 알았다고. 아우, 진짜 창피해 죽겠어. 더 이상 입 아프게 길게 끌 것도 없이 저는 남편을 뻥 차버리곤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신우인 뒤에서 혀를 끌끌 차며 기함을 한 시모와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끈질긴 시모는 제 허리춤을 꽉 껴안고 매달리기까지 하더군요. 아가, 이대로 못 간다. 저기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이라도 들고 있을까? 원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악한 속내를 가지고 사는 거야. 넌 이렇게 없이 안 살아봐서 몰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돈 어른 유산 절대 탐도 안 내마.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조금 힘들어도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 싸잡아서 모욕하지 말아요. 정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돈이라도 벌던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재산만 붙잡고 사는 당신이 뭔데 그 사람들을 모욕해요? 그리고 뉘우치든 말든 그건 아줌마가 알아서 하시고 이거 나요. 애초에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감히 누구 돈에 침을 흘려? 이렇게 못 가게 붙잡는 것도 고소하면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알죠? 어디 한번 해볼래요? 제가 고소까지 들먹이자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시모는 제 허리를 놨습니다. 그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남편 또한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하고 울상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집에 기어 들어오면 가택 침입으로 신고해버린다는 근거 없는 겁박까지 날린 뒤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곤 빨간 날에도 당일 출장을 와줄 수 있는 용달 업체를 불러 당장 남편의 짐을 시댁으로 모조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놈이 제가 집에 못 오게 으름장을 놨더니 겁도 없이 저희 아빠를 찾아왔지 않겠어요? 아빠를 간병하고 있던 전 무턱대고 병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은 그놈을 보고 경악했어요. 장인어른, 감히 제가 장인어른 돈을 노리고 집사람한테 접근했던 거, 장인어른 유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의도는 좀 불순했지만 제 덕분에 장인어른도 많이 웃으셨잖아요. 저 정말 연기긴 해도 좋은 사이였잖아요. 저 앞으로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사이가 될게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저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저 말고 집사람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때까지 전 아빠께 그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던 아빠께 그런 말씀을 참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갈아 마실 놈이 거기까지 찾아와 직접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저는 그놈을 일으켜 얼른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놈의 말을 듣고 대충 상황을 눈치챈 아빤 그놈에게 베개를 던지며 호통치셨죠. 그 힘없는 몸과 목소리로요. 감히 너 같은 버러지가 내 돈을 노리고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해? 용서? 너 같은 놈은 내 하늘에 가서도 우리 딸 옆에 못 오게 천벌을 내려줄 거다. 니깟 놈이 감히 지키긴 누굴 지켜? 나가. 당장 나가.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너 한 번만 더 내 딸 눈에 띄면 내가 아주 저 세상 가기 전에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써서라도 아작을 내줄 테다. 내 돈은 내 딸 지키려고 벌어둔 거니까.
아빠의 서슬퍼런 말을 듣고 그놈은 그제야 겁에 질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뒤 고개를 푹 숙인 제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아빤 오히려 자신이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에휴, 내가 나이만 먹었지.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엉망이었구나. 요즘에 남의 돈 탐내면서 사기치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더니 그걸 내 딸이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여운 내 딸, 이 아빠가 진지가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작정하고 정체를 숨긴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아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죄송한 건 오히려 저죠. 그런 이상한 놈한테 속아서 아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잖아요. 죄송해요, 아빠. 우리 부녀는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는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저는 그놈과 살던 집을 팔고 친정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이후 그 집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던 시누인 제게 전화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즉 저희 오빠랑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오빠랑 엄마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일로 완전히 학을 떼서 더 이상 엄마랑 오빠 안 보고 살려고요. 나중에 저랑 결혼할 사람한테까지 새언니한테처럼 빌붙으려고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새언니, 부디 앞으로는 저희 가족 같은 사람들 만나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님의 쾌유도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한편 저희 집과 병원에서 쫓겨난 뒤에도 그 몹쓸 놈은 술을 먹고 4번이나 제게 전화해 매달렸습니다.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말이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실 내가 예전에 회사에서 실적 압박을 너무 크게 받았었거든. 내 실적이 제일 저조하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 만나기 전에 내 앞으로 대출까지 크게 받아서 실적 메꾸려고 투자를 했었어. 근데 그게 그만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 거야. 그랬다 보니까 내가 그 거액을 갚으려고 장인어른 돈에 눈이 돌았었나 봐. 나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뭐? 내가 모르는 빚까지 숨기고 결혼했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완전 답도 없는 인간이었네. 그리고 그게 애초에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잖아. 실적이 나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보던가 했어야지. 그걸 그렇게 유행으로 메꾸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냐? 돈엔 항상 정직함이 따라야 하는 거야. 그렇게 유행을 바라거나 남의 돈만 탐내다간 인생 그 모양 그 꼴이 된다는 걸 앞으로는 잊지 말고 명심하면서 살아. 또 전화하면 제일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나락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만 좀 둘러붙어 이 찐득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놈은 제게 거액의 대출 빚까지 숨겼었던 걸 변명이랍시고 실토하더라고요. 이젠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던 제가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그놈은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놈은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인해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곳에서도 적응을 잘 못한 끝에 결국 자기 발로 회사를 아예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마 그놈은 지금 자신의 엄마와 둘이 거액의 대출금을 갚으며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지금 다행히 아빤 아직 치열하게 투병 중이세요. 그때 당시엔 정말 위험한 고비였지만 아빠의 살고자 하는 남다른 의지가 고비를 이겨낸 것 같았죠. 물론 아빤 여전히 계속된 치료가 필요한 상태시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 중이세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아빠의 건강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절대 아빠와 떨어지지 않고 제가 아빠를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어릴 적 아빠 엄마가 갈 곳 없던 절 걷어주고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세상엔 제 사연의 주인공인 두 모자처럼 남에게 기생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꽁꽁 숨긴 채로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거짓말은 뱀의 아가리가 되어 내게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그들처럼 거짓되고 욕심으로 뒤덮인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한 부디 저희 아빠께서 무서운 암을 이겨내고 하루라도 더 건강히 사실 수 있길 잠시만이라도 빌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